예, 약 2분 뒤 10시에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일환인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지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뭐 그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청명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그 컨퍼런스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또 보고 계시는 많은 그 시청하시는 오디언스 분들께도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일단 한 분의 기조연사와 두 분의 발표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일단 본격적인 컨퍼런스에 앞서 스마트 도시건축학회 한만희 명예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스마트 도시건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한마입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2022년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최기록 위원장님, 스마트 도시협회 신경철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시는 스마트 도시건축학회 회장 김돈영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나래 연구소장, 그리고 포스코 고광호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훌륭한 컨퍼런스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터널 속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듯이 일상 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듯합니다.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우리는 일상 회복과 함께 스마트 도시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환적 시기가 지나가면은 스마트 도시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개최되는 올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특별한 행사로서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간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하우징 발전 방향을 논의할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추진된 스마트 시티 초기에는 공공 서비스 위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생활 깊은 곳까지 스마트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화는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닙니다. 산업혁명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은 접목되어 왔고 도시 발전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더해져서 도시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공간의 혁신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원격 교육, 헬스케어, 비대면 회의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주거 플랫폼을 주제로 많은 전문가와 함께 주거 공간 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이슈, 기술 변화에 따른 생활 변화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다양하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발전 방안이 전 세계에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경험과 지혜가 모아져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2022년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의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만희 면회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스마트 하우징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는 그 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유엔 해비타트 최기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최기록입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 한만희 명회장님과 김도년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미 스마트 시티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배경을 막론하고 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환영받는 도시 발전 모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홈 역시 건설, 통신, 가전업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홈은 시공에서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기존 주택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높은 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 부담이 높다면 이것은 진정한 스마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마트홈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으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기술을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플랫폼으로서 집의 내부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유연하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공급으로 진행되던 그간의 스마트홈에 대한 논의가 공간적으로 확대된 결과가 바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입니다. 저희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 모시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화가 포함되면서 공장 생산 중심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6월 발표된 유엔 해비타트의 세계도시 보고서에서는 유연한 모듈식 설계와 같은 스마트 건설 기술이 도시의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아우르며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침 오늘 컨퍼런스에서 준비한 두 개의 발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집은 유엔이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경쟁성이라는 어쩌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곧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ESG 흐름의 부상은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과 같은 착한 주거 모델이 주류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분명 화석 원료 시대에서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함께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컨퍼런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최기령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축사 한 분 더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도시협회 협회장이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이신 신경철 본부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이자 스마트 도시협회장인 신경철입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금자리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습폭우는 기후의 변화가 원인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공간뿐 아니라 주거 공간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하우징을 통해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아닌 도시 공간과 주거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번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에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주신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과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강연과 함께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강연은 저희가 좀처럼 뵙기 힘든 분을 기조연사로 모셨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주거 혁신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스마트 도시건축학회 회장이신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도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과연 이런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의 주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도시는 파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보시는 사진은 파리의 구시가지입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근대 도시화된 파리의 모습이고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도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파리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파리가 과연 파리의 미래의 정확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근대화의 도시의 모습이고 지난 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공간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도시의 모습을 따라가고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의 산업화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졌던 서울의 시가지입니다. 600년 서울의 모습이고 보존을 상징하고 역사 도시의 모습을 보는 이 두 도시의 모습이 서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두 도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도시가 있는 것들이고 이 과정이 결국 대한민국 도시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경제적 발전과 근대 도시 그리고 보존과 역사의 가치들을 잘 어우러드리는 게 스마트 도시의 기본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금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주거와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서로 첨단 기술과의 반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은 기계화라는 것으로 상징이 됐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생활 양식들은 그리고 생산 방식들은 지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도시에서는 공간의 혁신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생산 방식은 결과적으로 도시에서는 공해와 오염을 그리고 수없이 몰려든 노동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보듯이 질척한 땅, 더러운 물, 그리고 오염에 쌓인 공간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상자 속에서 자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자야만 했던 그 시기의 현실을 런던 타임즈는 이 주거 부족과 어려운 척박한 도시의 상황을 도시는 악의 소굴이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악의 소굴이라는 의미는 살기 어렵고 살 곳이 없고 그리고 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19세기 초반 전 세계 인구의 1,000만, 적어도 1,000만, 많게는 5천만을 사망하게 이르는 스페인 독감의 대역병의 시대는 보시는 모습의 의료진의 이런 난감한 모습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의 우리의 당면한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물론 도시 전체는 모든 것이 도시로부터 가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려나간 르꼬르비제, 스위스 태생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기 신도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브로드에이커 시티입니다. 여기서 보는 에어롯이라고 하는 그림은 마치 지금으로 보면 드론의 모습과 같은 그림입니다. 아직 우리 시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시계획가가 그린 그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개념을 보게 되면 도시는 산업혁명의 결과인 첨단 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계획이 도시계획과 설계입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과 산업들을 새롭게 나타난 기술들을 시민들에게 공감하게 하고 이것을 상품으로 전환해서 시장을 창출해온 역할이 도시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도시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는 체험의 장이자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소비재와 제휴산업 등 후방산업을 창출하는 전방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 자체가 지식산업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과 이 마이크 그리고 천정에 있는 이 모든 조명은 우리가 서구의 어떤 회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아직도 지불하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의 디자인, 안경 모든 것들은 대체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로열티와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지난 100년 동안 학문과 전문 분야를 주도해왔고 서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온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오해와 함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쫓아갔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당시로 보면 스마트 도시였던 이 근대 도시 모델들을 열심히 추격해서 쫓아가서 이제 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부분의 국민들이 90% 이상 원하는 아파트라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거 공급률을 높였고 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를 아주 극적으로 잘 실현한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거대한 시공 공사장, 그리고 어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야만 하는 이런 100만 평 정도는 돼야지만 되는 도시로서 도시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지식산업이고 전방산업이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 대한 구현의 장이자 시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바로 도시를 개발의 대상으로 오해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바꿔야만 우리의 주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도시에서의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에 대한 선택은 다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기전환 시대 스마트 주거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롱불이 있던 시절에 전기로의 전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전환보다 엄청난 변화를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 중심에 유럽의 변방의 도시 베를린이 있습니다. 베를린은 전기 산업을 주도하면서 전기를 처음 도시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당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거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 기술의 고도화는 기둥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고층 건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벽이 기둥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공동주거 내부에 부엌이 들어오는 공간적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엌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고층 아파트가 가능해지고, 그 이유는 가전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토스트, 전기 오븐, 세탁기 등 가전을 만들어낸 독일의 지멘스의 건설회사는 앞서 보여드린 전기를 적용한 첫 번째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부엌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가능해진 것과 함께 여성들에게는 가사의 시간을 줄어들게 하면서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의 혁신이 사회의 혁신을 또 낳게 됐다는 것들입니다. 오티스의 엘리베이터 특허를 지멘스가 사서 전기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 높이를 층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최초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비테다비에타 시옹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들이 최초의 아파트로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전기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밤을 밝혀주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고층 주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옥탑방이 펜트하우스로 바뀌게 되고, 온수와 샤워,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가 결국은 아파트라는 당시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기초 과학들을, 이 전기가 생활화되면서 과학과 기초 기술에 뒤떨어져 있던 독일이 이것을 추격하게 되어 수많은 기초 과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원인은 다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생활의 변화가 결국 교육과 산업을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독일은 지난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낼 만큼 그리 뛰어나지 않은 국가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지금의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스마트 도시의 출발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또 다른 공간의 혁신으로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도시는 아주 확정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도시는 이제까지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존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도시 수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함께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도시화 과정입니다. 물론 첨단 기술은 모든 도시와 기업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로 도시 문제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했던 도시들이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테네가 있었고 피렌체가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의 이런 도시들과 함께 대한민국 도시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과연 미래의 대안의 도시일까라는 답은 포털 사이트의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회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 도시가 미래 도시다라는 걸 거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팔던 IBM과 통신 장비를 팔던 시스코가 스마트 도시를 이제 미래 주요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미쓰비시, 히다치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까지도 맥킨지도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스마트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준다는 의미고 이거에 대한 상품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 도시를 가장 잘 만든 기업들로 보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과 기업들, 국가들도 대한민국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는 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커야만 하고 막대한 토목적 건설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사업에 이 도시를 만드는 사업에 기업이 투자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 대한 문제들을 주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서 EU와 미국 정부도 스마트 도시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마트 도시는 더 이상 미래 도시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오히려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언택트와 리모트 클래스와 리모트 오피스가 중요해지는 것들 모두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가 갖춰 있는 도시는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인재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어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2022년 12월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OECD와 함께 저희 연구에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거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예측입니다. 앞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 간의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격차가 커질수록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역 균형이라는 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제를 바로 이 기후 변화, 코로나 그리고 인구 집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듯이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검은 승용차.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정지하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다음 주부터 상암동 일대를 오갈 자율주행차인데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000원을 내고 탈 수 있습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처음 계획 당시부터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획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미래 기술로서 자율주행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볼 수 있는 사람과 자율주행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의 많은 시민들은 다른 도시의 미래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삶은 미래의 도시가 갖춰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기술이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이미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옥자를 통해서 영화의 개봉을 단독주택 또는 개인의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된 거죠. 또 지금의 이 걸그룹인 에스파는 본인들의 데뷔와 함께 아바타가 동시에 데뷔해서 메타버스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5G를 제일 처음에 활용을 했고, 그리고 KTX부터 마을버스까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수많은 도시화의 경험과 함께 스마트페이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 기술과 서비스는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의 모습은 과연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계획적 고려를 갖고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마트 기술의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 1위, 속도 1위, 도시 건설 분야의 전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스마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뉴질랜드 다음으로 그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도시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과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전화기를 만들 때는 산업적 기술이나 그리고 활용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술이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 전화기가 만들었을 때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파트는 분명하게 서구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자유로운 주거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첨단 기술은 결국 공간의 혁신과 연계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시대는 앞으로 더 이상,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아파트 시대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울 거고, 이제 새로운 주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음 주제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집에 이미 학교가 들어와 있고, 집은 이미 고령자와 환자들에게는 병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스타트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집은 이제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미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과 수요를 하나도 공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유가 자유로워지면서 집 밖에 공동부엌이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능동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반응하는 집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면 병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학교가 될 수 있는 이 공간들은 이미 우리 MZ세대들은 너무도 원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공간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에게 반응하는 집이 이제 새로운 미래의 주거입니다. 또한 벽을 움직여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집을 크게 하거나 줄이려고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또한 지난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건설의 체계, 지금의 건설회사의 조직 역시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미 영국은 건설을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건설 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건설 산업 자체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차의 사례를 보듯이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 화석 연료의 엔진을 쓰는 회사와 새로운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우리는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동수단인데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집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미 구글은 구글 플렉스, 구글 사옥, 구글 직원 거주단지들을 이미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이제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서처럼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과연 우리의 현재 건설과 새로운 스마트 하우징을 할 수 있는 건설 방식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우리의 아파트의 생산 방식과 비교를 해본 것들입니다. 우리는 공장형 첨단 스마트 하우징, 공장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현재 시공 가격에서만 비쌀 뿐이지 환경적 가치, 유지 관리 부분, 그리고 집을 업그레이드할 때 쓰는 비용, 또 지금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부가적인 비용들을 다 통합해서 보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다만 초기 투입 비용이 큰 단점들, 우리가 언제까지 처음에 값싼 비용으로 많은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유지관리까지 보는 관점으로 전환할 시대가 됐고, 보시는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대한민국 건설 회사들입니다. 아파트 지금 주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은 이미 건설 회사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건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적 측면에서 가치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가치와 매력적인 상품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주거 만들기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류적 위기는 도시가 해결해 왔듯이 도시가 해결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유엔이 얘기하듯이 이제 2030년 85억, 그리고 2050년 97억, 2100년 109억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1000만이 이상의 메가시티가 이제 현재 33개에서 43개로 늘고 50만 도시가 950개 정도에서 12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30만 신도시는 이제 250개가 새로 생긴다는 게 유엔의 예측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미래의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경제적 가치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설이 이제 한 차원 높은 건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술들, 마치 여기서 연주하는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이제는 지휘자로부터 잘 통합하는 통합적 교향악을 만들 수 있는 게 미래의 주거의 방식입니다. 현재와 같은 건설 기술과 현악기라고 하면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관악기와 함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새로운 미래 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아래 청중처럼 청중들이 앉아서 교향악단을 바라보듯이 청중의 시각에서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바로 저 지휘자와 같은 도시계획과 기획, 도시설계 부분이 중요한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부족한 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더 적은 자원에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하게 미래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소인 집을 만드는 것들이고, 그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집을 만드는 것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풍부하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지는 미래 주거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령 교수님. 거의 200년의 도시의 변화 과정,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등장, 주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까지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에 대해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날의 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 도시연구소 이날의 소장입니다. 발표 제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입니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하우징이라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주거 혁신이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적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익숙하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193개 UN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것만은 꼭 달성하자고 합의한 그 17개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는 17개의 SDG 중 물과 위생, 에너지, 그 산업혁신과 기반시설,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행동 등 6개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위기로 인류의 미래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17개의 모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입니다. UN 환경계획 등의 자료에 의하면 건축, 건설 부문은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의 36%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운영 단계에서 85%,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 15%가 소비됩니다. 그 2020년 또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간 도시 폐쇄 등의 영향으로 조금 전년도 대비 1% 정도 감소를 했지만 냉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경제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인류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내 도시 지역의 건축물 숫자는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향후 예상되는 도시화 수요를 고려했을 때 건축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건설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지만 이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약간 높은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아직 도시 에너지 구조가 비교적 탄소 집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부문의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년까지 이제 보면은 탄소 배출량 맨 왼쪽에 탄소 배출량 원단위나 그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건물에 포함하고 있고 그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드는 등 미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30년까지 증가하게 될 인구의 80% 이상은 에너지 규정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그 UN 환경계획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그 최근 2021년을 제외하고 건축 건설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매년 역대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양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운영 탄소와 별개로 건축 원자재의 생산, 수송, 건축, 그 운영, 그 시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는 건축 자재 종류별로 최적화했을 때 내재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콘크리트와 같은 탄소 집약적인 재료의 사용을 최적화했을 때는 탄소 배출량을 14에서 3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솔루션들을 접목한다면은 1% 미만의 비용 상승으로 최대 46%까지 그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 부문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9개에서 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에너지 생산 분야나 인프라 부문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효율 높은 건축물은 그 삶의 질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현지에서 고용되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적절한 주거가 있는 도시를 원합니다. 주거는 생존 문제에서부터 그 기본 생활과 복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그 원천이 되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이미 21세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UN 인권사무소의 결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강제 퇴거 금지, 경제적 감당 가능성 등에 대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문화적 적절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용자의 생활 방식 표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택에 맞춰 살다가 그 주택이 도저히 나의 생활 방식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주택 문화적 적절성을 넓게 적극적으로 이제 의미를 한다면은 이런 우리의 주거 환경과는 좀 먼 거리가 있는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UN 인권사무소가 UN 해비타트와 함께 발표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역시 사회 통합, 도시 정책, 도시 공간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주거의 원칙 중 하나로 환경 부담이 낮은 주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주거가 필요한지 그 기후변화 대응과 적절한 주거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주거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증가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반영하는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여기고 개인적인 시간과 활동을 중요시하는 그 경향이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장 사적인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취향이 담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시계열로 봤을 때도 집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기능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하우징보다는 정서적인 안식처의 홈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수요를 충족하고 또 미래 기술 및 산업의 그 변화를 유연하게 담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집이 바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시공 기간이 길고 기상 상황의 변화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소음과 분진 등 민원에도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해체할 때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합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모듈화, 조립식, 공정 기반 시공을 통해서 현장 공정을 줄이고 합리적,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첨단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집을 크게 개보수할 필요 없이 쉽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부하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합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모듈러, BIM, 로봇, 자동 장비와 같은 사업 단계별로 이런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 탈현장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또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가족, 행복, 휴식이라는 어떤 집이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 의료, 업무, 문화, 여가 등 다양한 기능과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개인적인 휴식의 공간인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여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집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교육, 의료, 업무를 예시로 든다면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홈스쿨링, 그리고 홈케어, 재택근무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또 필요할 때는 도시에 있는 학교, 병원, 사무실과 자유자재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 교육, 재택 근무 등의 도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과 자유자재로 연결이 되면서 도시의 각 기능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낭비를 제거하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유닛 단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1인 주거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개 정도 사례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하나 유닛, 단일 유닛으로 생각하는 1인 주거의 면적은 22에서 25제곱미터 정도, 한 7, 8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를 생각을 했을 때 침실이나 욕실, 주방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하겠고요.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가구나 도구 등은 선택 요소로서 건물 단위에서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나 욕조 같은 것들은 1인 주거 유닛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 내 공용 공간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 대비 한 38% 정도의 비율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런 공용 공간에서는 물리적인 시설과 함께 입주자의 교류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트렌드는 공동 주거 안에서도 코워킹 스페이스나 피트니스 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애완동물 샤워장, 그리고 뮤직스테이션, 시네마룸처럼 굉장히 특화된 기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서 가상의 1인 가구와 그 특징을 설정을 하고 그에 적합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유닛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출장이나 야간 업무가 많은 1인 가구라면 집안의 어떤 세탁실이나 주방보다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과 또 화상회의에 특화된 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세탁물 배달 서비스나 셔츠 구독 등을 통해서 그 세탁실이나 옷장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혼자 살더라도 지인 방문과 모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개인적인 휴식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그 집안의 여가놀이 공간을 더욱 특화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 여럿이 와도 사용할 수 있는 식기류나 테이블에 대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을 주방 수납이나 가구 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무장의 생활 공간 구성이 필요할 거고요. 대신 현관문의 폭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하고 단차나 기울기 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세탁 같은 그 가정 노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 구독 서비스로 대체를 하고 대신에 그 공간의 경우도 휠체어를 갈아타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창업하는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건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창업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유닛을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2개, 3개, 4개 유닛을 합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공용 공간에서는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입주자의 교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그 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옥상 정원과 같은 공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 의미와 필요성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어서 고강호 팀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도 말미에 조금 덧붙이자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탄소 저감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탄소 시장의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최근의 ESG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ESG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례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러 방식의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약간 포기함으로써 비용을 조금 낮췄고요. 그리고 OSC, 그 탈연장 공법을 통해서 또 공사 비용을 35%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그 에너지 요금이 낮아졌고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거주자들이 일부 이익을 보고 대부분은 그 주택 개조를 위해 대출을 받은 주택 시장으로 다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공공성을 통해 얻은 분명한 이익을 시장 논리에 맞춰 잘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은 또한 도시 단위에서 탈탄소와 로드맵에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도시 정책이 변화하는 큰 틀 안에서 그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 공공주택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나래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그 발전 목표와 스마트 하우징 연계 방안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시장 동향에 대해서 포스코 고강호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그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맡고 있는 고강호 팀장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김동현 교수나 이나래 교수님들이 뭐 스마트 하우징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주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궁금들 하시겠지만은 이 밑에 보면 이 강건재 마케팅실이 하는 일이 저희들 이 철강제로 건설 자재를 개발하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자재를 개발하고 또 이제 국내에 또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마트 하우징 분야도 모듈러라든지 프리패브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도 많이 나오셨고 계획적인 내용도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그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 현황 쪽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개념은 설명이 된 거로 봐서 지금 스킵하고요. 최근에 건설 산업 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 시장이 지금 노무비 상승도 있고 인력 부족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도 있고 레미콘 8호제도 있고요. 건설 인력도 상당히 고인구화되고 있고 고령화가 심각하고 거기에 따른 또 숙련공도 많이 부족한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재래식 어떤 습식 공법들이 건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물론 또 스마트 하우징도 상당히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건설 산업에서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 모래나 자갈 같은 어떤 이 천연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또 콘크리트의 어떤 폐기물도 만만치 않게 지금 환경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모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어떤 그 민물에서 나오는 어떤 모래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바닥 모래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사용할 때는 또 화학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산에 있는 바위도 많이 깨고 그러는데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20년 내에 그 국내 자갈은 다 고갈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요구가 지금 건설 산업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건설 품질이라든지 최근에 또 광주에서 사고가 났던 어떤 그런 현장 안전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 개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위해 가지고 BIM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계 제작 시공까지 통합 엔지니어링을 지금 구사한다라든지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 안전 사망자가 지금 연 한 4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전 산업의 한 50% 이상이 건설 산업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앞으로의 어떤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형 어떤 잠재 수요가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 이 건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초고층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지하 도시, 그다음에 신교통 시스템이라든지 해상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엔 해비타트하고 부산 쪽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많이 지금 협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번에 8월 16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 보시면은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한 5년 안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큰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지금 팬데믹 이후로 사실 ESG가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고 사회권 변화에 대응할 진짜 건설 솔루션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산업이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뭔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높은 어떤 GDP 성장에 기여도 하는 어떤 산업이고 또 대표적인 어떤 서민 지역 일자리 산업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극복이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기술 인력의 노령화, 또 외국인 노동자 증가, 그다음에 고급 기술자 감소로 해가지고 건설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리스크,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근무 시간이 단축 때문에 사업 시간, 이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어떤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이 건설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성은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대응해 가지고 뭐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들이 지금 생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스마트 건설이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설 산업의 여건 변화를 한번 보신다면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건설 지표 감소 전망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건자재 가격이 많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이 많이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건설 경기 회복세에 좀 약간 좀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전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지금 올해 어떤 건설 시장 보신다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기술력에 대한 어떤 수배가 어렵고 물류에 대한도 우려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 지금 안전 관리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노무비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건설 자재 폭등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생산 방식의 어떤 건설 산업이 이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낮은 수익성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공장 생산 방식의 어떤 공기 단축, 그다음에 균일한 품질 관리, 그다음에 안전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앞으로 이런 어떤 현장의 어떤 그 방식이 공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대형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뭐 건설 과정 내에 있어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제반의 어떤 그런 이 건설 산업의 어떤 여건 변화가 앞으로 이 건설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으로의 어떤 건설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최근의 어떤 여론이 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강건재하고 어떤 스마트 도시의 어떤 연관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미래 도시가 요구하는 어떤 그 가변화 가능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고, 또 이동 철거 시에도 자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이런 어떤 철강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자재들을 한번 좀 솔루션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첨부에 되어 있고요. 뭐 빌딩 등에는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이라든지, 뭐 경제성과 구조 성능이 우수한 어떤 구조 솔루션이라든지, 뭐 경량화 무용접 건축 솔루션. 그래서 최근에 뭐 용접하다가 또 현장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또 외장 쪽도 뭐 지속 가능 랜드마크 뭐 외장 솔루션, 뭐 이러한 어떤 솔루션들을 당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국내 보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도 뭐 세대 내 공간에 대한 고층고라든지 가변형 벽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환경 쪽에는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단열이 아주 우수한 그런 건식 벽체,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도 뭐 이렇게 뭐 아파트 가치를 많이 좀 상승시킨다고 단순하게 그냥 뭐 그냥 수성 페인트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직벽 외장 패널이라든지 뭐 또 스틸 커튼을 같은 것도 많이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주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아파트 외관을 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반의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좀 계속 좀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학계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좀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보시면 스마트 도시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전 정권에 나왔던 어떤 K 뉴딜 사업이라든지, K 뉴딜 사업도 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뭐 이제 환경부 쪽하고 했던 어떤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을 평택시하고 같이 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지금 그 40년 넘는 노후화된 어떤 학교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지금 그 교육부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2025년까지 하고 있는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도 저희들도 이 스마트 하우징을 녹여놔서 좀 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올 3월에 지금 그 동해안의 그 산불 피해도 있었지만은 행안부 쪽하고 재난용 구호주택 그 공급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뭐 이재민 발생하면 항상 뭐 컨테이너 같은데 좀 많이 그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더 나은 주거 성능이 좀 되는 그런 스마트 하우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스마트 하우징 중에 대표되는 어떤 모듈러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히스토리를 한번 좀 저희들이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기술 도입은 사실 2001년도에 기술 도입해서 국내에는 신기 초등학교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시범 건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잠깐 지금 빨간 선이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는 그때 당시 그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 13년에 반짝 한번 그 군 시설들, 예를 들어 간부들 숙소 그 BOQ라고 하죠. 그 BOQ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군 장병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내무반, 병영생활관, 이 동일한 평면들이 반복되는 어떤 건축물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그 국방부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이게 좀 계속 좀 시장이 좀 더 확대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다가 17년부터 좀 다시 이 스마트 하우징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평창에 있는 그 기자단 숙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고창고 임시교사 내용도 있었고, 이런 거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좀 진입은 됐고요. 이제 도약을 할 시기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뭐 국토부라든지 뭐 LH나 SH 같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많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스마트 하우징이 국내에서 이제 제대로도 좀 이제 보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우징 특징 보시면 그 제일 위에 상단부에 나와 있는 어떤 주거 성능이 우수하고 뭐 친환경적이고 안전사고가 저감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기가 단축되고 미세먼지가 감소되고, 뭐 이런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다 보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으로 그 미래 자원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뭐 달리 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네 꼭지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획기적인 공기 단축은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대비해 가지고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균일한 품질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만들어낸다면은 품질 같은 거는 계속 균일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법이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또 이제 건강한 건물이고 뭐 친환경적인 공법이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러는데, 뭐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 그 콘크리트 대비 뭐 라돈 방출량도 상당히 적고요. 탄소 배출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뭐 RC 대비해 가지고 20%에서 30%, 한 뭐 27% 정도, 광양생활관 같은 경우 27% 정도 지금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는 걸로 지금 평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스마트 하우징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솔루션을 보시면 됩니다. 뭐 BIM 기반을 통한 어떤 엔지니어링 어떤 기술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게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건설 안전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스마트 하우징에 지금 모듈러 사례를 하나 지금 집어넣는데요. 모듈러가 보통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저건 뭐 그냥 조립식 컨테이너, 뭐 농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강구조 건축물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그 제일 상단에 있는 골조 조립, 이게 지금 그
그 각형 강광이라든지 엣지 형광이라든지 디귿 형광이라든지 골조로 이렇게 조립을 하고 바닥도 치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그 내화 안전 관련해서 내화 그 피복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이 벽체 심재를 그 스터드를 600 간격으로 깔아가지고 그라스울 같은 어떤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래서 벽체를 제대로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쭉 가시면 또 그라스 내벽으로 내단열로는 지금 그라스울 단열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외단열로는 또 PF 보드를 한 번 더 깔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 단열이 돼가지고 상당히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제대로 된 주거 성능을 갖춘 어떤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뭐 저희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거 조립식 주택 저거 저급한 거 아니야?라고 저거 오래 가겠어라고 많이 그 우려들 하시는데 상당히 오래 가고 정말로 좋은 어떤 주거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신기술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술을 도입한 지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공법들을 그 폐허가 된 어떤 그 동네에다가 이거를 다 그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공기 단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게 뭐 콘크리트 대비 스마트 하우징이 뭐 성능들이 어떤가, 뭐가 특징이 다르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 아까 30에서 50%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장 공사 RC야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지만은 모듈 건축은 공장에서 다 거의 80, 90% 다 제작이 돼가지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조립으로 간단한 어떤 그런 유닛과 유닛의 어떤 마감으로 공사를 끝내주는 그런 어떤 공법이시라면 모르겠고, 가설 같은 경우에는 가설이 사실 RC는 그 안에 동발이라든지 외부 비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계들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가서 그냥 장비로 그냥 바로 그냥 떠가지고 올려놓기 때문에 가설도 필요 없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장비도 사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민원이 절감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도심공사에서는 민원 최소화라는 어떤 이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단축된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도심공사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여기 폐기물들 상당히 이제 처리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갖다 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장에서 아주 그 자재로수를 최소화하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타 공법 대비해 가지고 공장 현장 폐기물이 한 50% 이하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패브율은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 제작률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RC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스마트 하우징 공법 같은 거는 70% 이상 다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이축 콘크리트는 어렵지만은 스마트 하우징은 이축이 가능하고 또 증개축 역시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벽체를 헐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런 증개축이 아주 용이합니다. 친환경성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스마트 하우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앞으로 어떤 그런 내역 변경도 가능한 어떤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은 또 이축도 가능한, 또 폐기했을 때 어떤 재활용률도 상당히 높은, 사실 철강제를 쓰는 거는 사실 리사이클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동하는 건 사실 리유저블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리사이클과 리유저블 하는 어떤 개념이 같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게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시계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SH가 발주한 가양 라이폼은 2017년도에 이게 지금 가양동에 지금 건립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포스코 그 WPR이라고 지금 이게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자단 숙소로 썼었습니다. 그때 그 강원도하고 그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보통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사용했던 건물들이 폐건물이 되는 경우, 이걸 나중에 뭐 정말로 이제 쓸 수 없는 건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 올림픽 기간만 쓰고 이거 포스코가 가져가라 뭐 이렇게 했었던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기자단들이 외국 기자단들이 와서 여기서 한번 묵어보고 너무 좋다, 뭐 너무 따뜻하고 뭐 좋다라고 어떤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고 저희 직원들도 몇 번 가봤더니 이 건물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그 올림픽 끝나면 옮기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평창에서 지금 저희 포스코 직원 휴양 시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돼가지고 그쪽 평창 알펜시아 쪽에서는 이제 이걸 이동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동도 쉽게끔 이게 지금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그 와이어로 딱 묶어놓고서 구조적으로 잡아놓고서 필요하면 이동할 때는 그 와이어 빼고 그대로 하나씩 빼가지고 이동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그 저기 뭐 디자인도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 IF 디자인상도 받았던 어떤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LH가 발주한 그 옹진백령의 공공주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포항에 지었던 어떤 포스코 나눔스쿨로 적용했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엔 또 이 현장의 그 어떤 안전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현장의 이 직원 숙소라든지 그 노무자 숙소들을 과거에는 뭐 그냥 임시 가설 같은 어떤 컨테이너로 많이 적용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런 직원들 근로자들 어떤 복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직원 숙소를 이 스마트 하우징으로 해가지고 1인 1실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했던 어떤 사례고요. 연구소도 뭐 지금 대공간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했던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된 그 포스코 기가타운입니다. 우리 직원들 그 처녀 총각들 저기 묵는 숙소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저희 회사에서도 뭐 이거를 그냥 짓지 말고 한번 좀 콘크리트하고 모듈러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증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동 한 300실, 그다음에 모듈러동 200실 해가지고 똑같이 지어봤습니다. 똑같이 지어봐가지고 공기단 축은 얼마나 되지고 그다음에 또 이 주거 성능은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해봤던 어떤 그런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또 12층까지 지어진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는 이 스마트 하우징으로 지어진 건물 중에서는 지금 12층 이 건물이 지금 최고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그 용인 영덕의 그 GH공사에서 발주한 그 경기 임대주택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13층짜리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층에서 이제 중층, 이제 고층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광양생활관을 그냥 그 RC로 만든 그 숙소동과 이 스마트 하우징으로 만든 숙소동을 비교 한번 해봤던 사례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뭐 평가는 이 스마트 하우징으로 만든 어떤 숙소가 더 낫다라는 어떤 직원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이동영 임시교사라고, 이거는 지금 그린 스마트 그 미래학교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오래된 그 학교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 경과한 학교가 지금 2,800개 학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콘크리트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공사 기간이 좀 많이 길긴 긴데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럼 애들은 어디서 공부를 시킬 거냐? 임시교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임시교사를 전부 다 컨테이너로 다 적용을 해줬어요. 컨테이너 사실 그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도 이 컨테이너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주거 성능이 갖춰진
임시교사를 달라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 하우징으로 이 임시교사를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조달청의 그 혁신 시제품으로 등록까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교실을 필요한 교실을 이 학교에 공급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공사가 그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면 이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또 공사할 때 그 임시 교실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 교실을 스마트 하우징으로 적용됐던 사례고, 뭐 지금 고창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지만 고창고등학교에서 지었던 건 6개월 동안 임대를 해줬다가 뭐 세종시하고 경북 쪽으로 다시 또 이동해가지고 또 다른 학교로 좀 임시교사로 사용됐던 사례입니다. 지금 서울 쪽에는 지금 현재 지금 서울 대방초등학교 쪽에 지금 임시교사가 지금 건립돼 있는 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건설 신기술도 뭐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35개의 어떤 그런 뭐 특허 기술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기술 이전도 해줬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을 볼 때 그 제작사들 통해 가지고 좀 이 시장을 좀 확대시키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아주 유수한 어떤 그런 모듈러 제작사를 뭐 2군데나 인수도 하기로 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그 중동 쪽의 어떤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 신도시에다가 이걸 적용하려고 지금 이 스마트 하우징을 일부러 지금 그 기술을 좀 축적하고 있고요. 이런 건 지금 뭐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지금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금 보시는 거고, 바로 옆에 건기원이 있으니까 지금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직접 모듈러로 시공을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판매 시설도 있고요, 뭐 이동형 현장 사무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 하우징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국내 뭐 스마트 하우징을 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뭐 시장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도적인 거 뭐 어떤 또 이런 어떤 기준적인 것들이 좀 많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좀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좀 이런 어떤 스마트 하우징으로 지금 발주가 될 때는 일괄 발주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화가 상당히 어떤 그런 공사비를 차지하게끔 많이 하는데, 이런 내화도 좀 약간 선진형으로 좀 바꿔주는 거. 그럼 뭐 이런 거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공공공사의 40%를 다 이런 그 스마트 하우징으로 사용하라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뭔가 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해외에 지어져 있는 그 지금 44층짜리 초고층 어떤 그 건물 사례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하우징을 담은 어떤 포용적인 성장 도시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도시가 구현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부유식 해상 도시에는 지금 경량화라든지 내부식성 관련된 어떤 그러한 어떤 강제 솔루션도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가변성이라든지 확산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들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하우징으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국내 정부나 학교회 업계 네트워크 협력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잠깐 뭐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강건재를 활용한 지금 친환경 건설이라든지 스마트 하우징 적용으로 앞으로 좀 안전하고 우수한 주거 품질을 좀 제공하고, 첨단 스마트 건설을 통한 스마트 구현에는 산과 학과 연예 관과 그런 어떤 여러 어떤 관계처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기술 이용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휴식을 갖고요. 그동안 장례 정리를 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